참고 사는 것보다 이혼이 낫다고. 요즘 이혼은 별 흠도 아닌 분위기지만요. 그래도 이혼을 염두에 두고 결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 남은 인생의 동반자라는 확신이 들었으니 결혼까지 한 거겠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나이가 점차 들어가면서 주변에서도 하나둘 이혼하는 사람들이 늘어갔어도 저한테는 이혼이라는 게 딴 세상 일인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안일했고 너무 믿었던 거였겠죠. 저희 남편을요. 저는 가장 가까이서 살 부대끼고 사는 그 남자의 진짜 모습을 아예 몰랐으니까요. 저는 광고 대행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남편은 유통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사이에는 초등학교 2학년 아들 하나가 있어요. 저희 가족은 지극히 평범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특히나 가정적이고 다정한 남편은 누가 봐도 1등 남편, 1등 아빠였어요. 퇴근 후에는 저와 함께 밀린 집안일을 하고 주말이 되면 본인이 음식도 도맡아 했습니다. 시간이 나면 저와 아이를 데리고 좋은 곳, 맛있는 곳을 데리고 다녔고 아이가 커가면서 공부도 옆에서 봐줬어요. 저한테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참 따뜻하고 애정이 많았습니다. 덕분에 저는 결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저희 남편만큼 잘하는 사람은 잘 없더라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제 친구들도 모두 저에게 다 남편 복이 있다고 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남편에게 하면 남편은 오히려 무슨 소리야? 내가 오히려 아내 복이 있지. 이렇게 예쁘고 능력 좋은 데다가 실에게도 잘하고 내가 오히려 너무 고마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 저 임신 때부터 몸이 안 좋아서 살이 굉장히 많이 쪘고 그 살이 아직까지도 미처 다 안 빠져서 지금 제법 통통한 편이거든요. 근데도 저보고 맨날 예쁘다느니 일부러 다이어트 하지 말라느니 지금도 충분하다느니 막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가는 정이 있으면 오는 정도 있다고. 당연히 남편이 잘하는 만큼 저도 제 나름대로 잘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일하는 대행사에서 대표님 바로 아래 직급이거든요. 그래서 연봉도 남편보다 훨씬 높은 편이에요. 남편은 이직도 자주 한 편이라 연봉은 또래보다도 좀 낮은 편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의 전반적인 생활비는 다 충당을 했고 남편이 버는 돈은 저금으로 따로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용돈도 매달 제 선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시아버님은 몇 년 전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어머님과 신우 이렇게 둘이서 살고 있는데 신우도 졸업 후 취업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활비 포함 신우 용돈도 한 번씩 보냈습니다. 물론 받으시는 시어머니와 신우는 저한테 그렇게 고마워하진 않았어요. 어차피 결혼했는데 네 돈이 정우 돈이고 정우 돈이 네 돈 아니니? 나는 그냥 내 아들이 줬다 생각할란다. 어머님은 꼭 저렇게 말씀하시곤 했어요. 그치만 저는 어머님 말이 그렇게 기분 상하진 않았어요. 워낙 자존심이 세신 분이니 며느리에게 생활비 받는다는 게 민망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머님께 편하게 생각하시라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은 저한테 종종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민지 너도 시집 잘 갔다는 건 알지? 솔직히 우리 정우처럼 잘하고 사는 남편 잘 없다? 라며 남편에 대한 공치사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네네 하고 맞춰드렸습니다. 알아요 어머님. 정우씨 잘하죠. 그래 내가 봐도 너한테 참 잘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야. 하다못해 너네 돌아가신 시아버지만 해도 나한테 저렇게 안 했다? 맞아요 언니. 우리 오빠라서가 아니라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남자도 많은데 오빠는 살림에 요리에 하진이 육아도 거의 오빠가 하다시피 했잖아요. 나도 오빠 같은 남자랑 결혼해야 되는데 와이프 여왕 대접해주는 그런 가정적인 남자요. 저는 그 말에 그냥 맞다면서 웃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말은 좀 얄밉게 해도 상관없었어요.
남편이 그 이상으로 저에게 고마워했거든요. 매번 우리 엄마랑 성훈이까지 챙겨줘서 고마워. 다 같은 식구끼리 고맙긴 뭐. 나 진짜 결혼 잘한 것 같아. 당신 같은 와이프가 어딨냐? 난 진짜 복받은 놈이라니까. 치. 남편은 그렇게 듣기 좋은 소리도 잘했어요. 그렇게 계속 행복하고 좋은 날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행복했던 저를 운명은 비웃기라도 하듯이 제 행복이 산산조각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에 저희 가족 모두 과학체험관에 갔을 때였어요. 아이가 가고 싶어 했던 곳이거든요. 남편 차를 타고 가서 재밌게 놀고 집으로 돌아올 때였습니다. 아이가 손에 작은 물병을 들고 있었는데 그걸 놓쳤거든요. 물병은 조수석 시트 밑으로 들어갔고 제가 꺼내려다 손이 안 닿길래 나중에 꺼내준다고 하고 깜빡했죠. 그리고 다음 날이었어요. 저희 아파트 근처에 어린이 행사가 있어서 남편은 아이랑 같이 거기 갔다 온다고 저보고는 집에서 좀 쉬라고 하더군요. 저는 집에 혼자 남아 집안일을 좀 하다가 아이 물병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 어제 조수석 밑에 들어간 걸 안 꺼냈구나 생각하면서 남편 차키를 챙겨 들고 주차장으로 가게 됐죠. 그리고 조수석을 뒤로 밀어서 물병을 꺼내려고 했던 참이었어요. 물병 옆에는 자잘한 부스러기나 쓰레기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서 저는 그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바로 콘돔이요. 그걸 보는데 정말 일시정지라도 된 양 멍하게 있었습니다. 도대체 차 안에서 콘돔이 발견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고 머릿속이 하얗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도대체 이 차에서 무슨 짓을 한 건지, 이 차에 도대체 누굴 태운 건지, 너무 큰 충격에 얼떨떨한 기분으로 한참을 있다가 저도 모르게 남편의 차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남편 차 글로브 박스 깊은 곳에 있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남편의 또 다른 핸드폰이요. 남편이 원래 쓰던 폰이 아니었어요. 그 폰은 처음 보는 폰이었습니다. 일명 세컨폰이라고 하죠. 남편에게 세컨폰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의 충격은 이루 말로 하기 힘들 정도였어요. 또 하나의 핸드폰을 그것도 차 안에 숨긴 채로 갖고 있다니요. 저는 다급히 그 폰을 켜봤어요. 폰이 켜지고 저는 다시 경악했습니다. 핸드폰에는 온갖 즉석 만남 어플들이 깔려 있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원나잇 용도로 많이 쓴다는 그런 즉석 만남 어플이요. 자기 사진이나 프로필을 올려놓고 상대방의 프로필 중에서도 마음에 드는 상대를 골라 채팅도 하고 마음에 들면 진짜 만나기도 하는 그런 어플들이었습니다. TV에서 광고를 많이 하니 저도 그런 어플의 존재는 알고 있었는데 남편이 이런 어플을 이용한다는, 그것도 다른 폰까지 마련해서 이런 짓을 벌인다는 게 너무 충격이더군요. 게다가 그런 어플들은 종류도 다양한지 참 다양하게도 깔아놨더라고요. 저는 참담한 기분을 느꼈어요. 순간 이게 내 남편 핸드폰이 맞나? 혹시 다른 사람 핸드폰을 주운 건가? 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어플에 들어가 보니 프로필이 남편의 신상 맞더군요. 저는 아예 본격적으로 폰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즉석 만남 어플 말고도 또 환장할 만한 것이 있었어요. 카톡 같은 메신저 어플이었는데 들어가 보니 연락처 목록에는 거의 여자들이더군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채팅에 들어가니 남편이 여자들, 그리고 친구들과도 이 메신저로 대화를 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꿈에도 몰랐던 남편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제일 대화를 많이 한 건 진아라는 이름의 여자였습니다. 오빠, 또 언제 올 거야? 많이 바빠? 조만간 갈게. 기다리고 있어. 맨날 온대놓고 요샌 뜸하네. 딴 년 생긴 건 아니지? 뭐래. 요즘 봉사 시간이다. 뭔 봉사? 가정봉사 시간이다. 바짝 봉사해놔야 와이프가 의심 안 하지. 부지런해 하여튼. 언제 올래? 다음 주 내로 한번 갈게.
파이팅 넘치게 갈 테니까 너 각오해. 또 저번처럼 차에서 할까? 아, 짐승. 기가 막혔어요. 저는 그 여자의 프로필 사진을 눌러봤습니다. 화장이 엄청 진한 여자가 가슴이 푹 패인 원피스를 입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딱 봐도 업소 같은 데 다니는 그런 여자 같더라고요. 저는 온몸이 너무 떨려왔어요. 너무 충격적이라서 제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사지가 떨려오더라고요. 저는 이를 아득바득 깔며 친구와의 대화도 눌러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또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습니다. 야, 나 조만간 진아한테 갈 건데 너도 갈래? 좋지. 와이프한테 뭐라고 할 거냐? 야근이라고 하지 뭐. 요새 바쁘다고 밑밥 깔아놨지. 그러면 의심 안 하냐? 의심은 개뿔. 완전 곰탱이 같아서 그런 거 없어. 곰탱이? 생긴 것도 곰탱이고 하는 짓도 곰탱이고. 네 와이프 저번에 민찬이 애기 돌잔치 때 보니까 살 더 쪘더라. 그러니까 아주 갈수록 살이 쪄. 원래는 돼지 같았는데 이제 화마 됐다니까? 왜 자꾸 그렇게 찌냐? 벌크업하냐? 저녁마다 맨날 술 처먹으니까 그렇지 뭐. 밥 먹으면서 꼭 그렇게 맥주를 처마셔야 된다. 뺄 생각도 없는 것 같고 살은 어디까지 쪄가지고 어휴, 내가 그 팔뚝 만질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 이게 다 이 여자 건가 싶어서. 살 좀 빼라 그래. 뭐하러? 그냥 뚱뚱한 채로 살라 그래. 어차피 나 와이프랑 안 해. 밖에 나가면 예쁘고 쭉쭉 빵빵인 애들 널리고 널렸는데 미쳤다고 와이프랑 그 짓거리를 하냐? 그 대화를 읽는데 얼마나 괴롭고 머리가 어질어질한지 면전에다가 쌍욕을 들어도 이 정도로 힘들진 않을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대놓고 욕하는 게 낫지. 앞에서는 그렇게 저한테 예쁘다, 좋다, 고맙다 해놓고 뒤에서는 자기 친구한테 저를 아주 처참할 정도로 까고 있더군요. 어떻게 자기 가족인 와이프를 이렇게까지 욕하고 깔아뭉갤 수가 있나요? 게다가 좋다고 맞장구 치는 친구 놈은요? 이 친구, 저도 알고 있는 친구입니다. 한 번씩 친구들 다 함께 볼 때면 얼굴 보고 인사도 했던 친구예요. 앞에서는 웃으며 재수씨, 재수씨 그래 놓고 뒤에서는 낄낄대며 무슨 신나는 놀이라도 하는 양 제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 욕뿐만 아니라 어제 만난 그 여자애는 어떻고 저번 그 여자애가 더 놀기 좋다느니 저는 입에 걸레라도 문양 더러운 품평을 해대는 이 남자가 정말 내가 함께 살고 있는 내 남편이 맞는 건지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순간적인 충격으로 과호흡이 올 정도였어요. 저는 심장이 쪼여오고 죽을 것 같은 기분에 가까스로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남편에게 받은 배신감이 너무 커 이대로 콱 죽어버리고 싶다는 생각도 함께 들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제 가슴을 마구 내리치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몇 시간이나 울고 멍하게 있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마 행사가 끝나고 아이와 집으로 온 모양이었습니다. 제 핸드폰에 내 영원한 사랑이라고 저장명이 뜨는데 폰을 박살내고 싶을 정도로 깊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저는 지금 남편의 전화를 받으면 욕을 하고 악을 쓸 것 같아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문자를 보냈어요. 친구가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친구네에 갔다. 하진이랑 같이 알아서 저녁 좀 챙겨 먹어라. 나는 나중에 들어가겠다. 라고요. 그리고 저는 일단 남편의 세컨폰을 원래 있던 자리에 놔두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차에서 내려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으로 가면 폭발할 것 같아 집으로도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까운 공원으로 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멍하게 산책 나온 사람들을 보며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바로 어제만 해도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다정다감한 남편과 보기만 해도 귀여운 아이. 누가 봐도 단란한 가족의 모습으로 하하호호 즐겁게 나들이도 다녀왔는데 단 하루 만에 저는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믿고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남편에게
뒤에서는 처절하게 조롱당하고 배신까지 당한 여자요. 저는 벤치에 앉아 몇 시간을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도무지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다 꿈인 것 같고 내가 본 게 다 허상인 것 같고 남편이 그런 사람이란 걸 도무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이가 해맑게 저를 맞이해 주는데 눈물이 또 나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나와서 저를 맞이하는데 그 얼굴만 봐도 다 뜯어놓고 싶을 만큼 우라통이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몸이 좀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어디가 안 좋냐며 병원에 가자고 호들갑을 떠는데 저는 그냥 좀 쉬고 싶다고 나가달라고 했어요. 나중에 남편은 죽까지 끓여왔더라고요. 원래 같으면 고마웠겠지만 남편의 진짜 모습을 알고 나니 이런 행동조차 너무 가식 같았습니다. 앞에서는 와이프 걱정하는 척, 위하는 척 해놓고 뒤에서는 업소 다니고 채팅 어플로 여자 만나고 그것도 모자라 와이프 뒷담화까지. 도대체 이 남자의 진짜 모습은 뭘까 싶어 멍하게 남편을 쳐다봤어요. 왜 그래? 내 얼굴에 뭐 묻었어? 저는 그냥 대꾸도 하기 싫어서 안 먹을 테니 갖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어쓰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얼마나 분노로 몸을 떨었는지 정말 몸살이 심하게 와버렸어요. 출근도 못하고 끙끙대며 누워 있었어요. 그 와중에도 머릿속에선 이제 남편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누워 있으니 남편은 학원 갔다 온 아이를 밥도 차려주고 씻겨주고 집안일도 자기가 다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막 났습니다. 저렇게만 보면 세상 다정하고 좋은 남편이고 아빠인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 우리는 돌이킬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며칠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저는 약간의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알아 누워 있으면서 수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한 끝의 결론은 남편과 갈라서는 것이었습니다. 외도가 가장 큰 문제지만 남편이 제 욕을 그렇게 해댄 것도 그 이상의 상처고 충격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본 이상 더는 같이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증거를 다 모은 후에 남편에게 밝히고 이혼을 해야겠다로 가닥을 잡았죠.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이 잠든 것을 기다렸다가 남편의 차키를 들고 다시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글로브 박스 안을 뒤져 그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제 핸드폰 카메라로 남편이 한 대화들을 다 찍으려고 했는데 바로 오늘 낮에도 이 핸드폰으로 대화를 했더라고요. 오빠, 아까 잠깐이지만 봐서 좋았어. 종종 회사에 외근 간다고 하고 놀러와. 그래야겠어. 오랜만에 보니까 더 좋던데? 나도. 오빠, 아까 말한 그 가방은 언제 사줄 수 있어? 다음에 갈 때 사갈게. 아니면 같이 보러 가던지. 같이 보러 가자. 오빠, 근데 내일 퇴근하고 뭐 해? 집에 가야지. 그러지 말고 와이프한테는 야근한다 그래. 그리고 나랑 초밥 먹으러 가자. 나 가고 싶은 데 있는데. 어딘데? 여기. 알겠어. 그러면 7시까지 여기로 와서 연락해. 신난다. 알았어? 겨우 진정됐다고 생각했는데 그 대화를 보는 순간 또 분노가 치솟더군요. 회사에는 외근 간다고 하고 이 기집애 만나러 갔고 가방까지 사준다고 약속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게다가 내일도 만나려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제 폰 카메라로 대화를 다 찍었습니다. 그리고 목록 중 그 친구와의 대화도 들어가 봤어요. 야, 하마 아프다고 쳐 누워있다. 회사도 안 가고. 어디가 아픈데? 몰라. 몸살 났다고 저지랄이야. 덩치는 산만해가지고 허구한 날 아프다고 골골이냐. 원래 뚱뚱한 사람들이 더 아파. 오늘 외근 간다고 하고 지나 오피스텔 갔잖냐. 그 기집애가 나더러 가방 사달라네. 얼마짜리? 400짜리.
대가리 텅텅 빈 게 명품만 좋아해가지고. 너 돈 있어? 지금 당장은 없어. 코인에 좀 묶여있어. 근데 요새 그거 완전 상승세거든. 돈 좀 벌 것 같다. 이건 또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코인이라니. 다시 남편의 폰을 뒤져보니 남편은 저 몰래 코인 투자도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가지가지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월급 작다고 거의 제 돈으로 생활하면서 당신 월급은 적금으로 잘 모아놓으라고 했는데 제가 확인 안 한다고 뒤에서 저 몰래 코인 투자나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액수도 꽤 크더라고요. 남편 기죽는다고 일부러 돈 얘기 안 했던 제가 미친년이었죠. 저는 부글대는 속을 애써 달래가며 다시 친구와의 대화방으로 돌아와서 남은 대화를 마저 읽었습니다. 오, 코인. 돈 좀 벌었냐? 조만간 환전할 거야. 그걸로 가방 하나 사주지 뭐. 근데 이 기집애도 자꾸 나만 보면 돈 뜯으려 그래서 다른 애로 갈아타야겠어. 내일 또 보재. 초밥 먹고 싶댄다. 몇 번만 더 자다가 그냥 깨질라고. 아주 역겨운 인간이었습니다. 만나는 것도 이 여자애만 만나는 게 아니라 돈만 주면 아무하고나 만나주는 여자들 골라서 입맛대로 만나고 다니는 모양이더라고요. 얼마나 이런 생활을 많이 하고 다녔는지 대화는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정말 당장이라도 올라가서 머리를 다 뜯어놓고 싶은 걸 참고 그것도 다 찍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폰을 넣어두려다 멈췄습니다. 최소한 남편이 어떤 인간인지는 시댁 식구들한테는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자기 오빠가 최고의 남자라고 믿으면서 생활비며 용돈 주는 저에게 도리어 잘하라고 했던 그 시댁 식구들한테요. 저는 다시 폰을 열어 그 여자가 보낸 초밥집 지도를 봤습니다. 그리고 상호와 위치를 찍어놓고 다시 핸드폰은 원래 자리로 돌려놨죠.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어머님과 신우에게 초밥을 사주겠다고 했어요. 어머님과 신우도 회나 해산물을 아주 좋아해서 좋다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정우한테는 연락했니? 아니요. 오늘 야근한다네요. 저희끼리 먹어요. 우리끼리? 정우도 없이? 네. 그이는 나중에 집에 갈 때 따로 포장해주면 돼요. 하진이는? 하진이는 오늘 엄마가 봐준다고 하셨어요. 얘는? 남편도 아들도 없이 왜? 여자들끼리만 이렇게 뭉치는 것도 좋잖아요. 제 말에 어머님은 좀 의아했고 신우이는 마냥 신났더라고요. 나 초밥 오랜만이야. 언니가 말한 그 식당 좀 전에 찾아보니 가격대 좀 나가더라고요. 괜찮으니까 실컷 먹어요. 좋죠. 오랜만에 참치 먹겠네. 그렇게 저는 제 차로 어머님과 신우를 데리고 그 식당에 갔습니다. 겉으론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 정말 참혹한 기분 그 자체였어요. 7시가 다 되어가는데 남편은 오지 않더라고요. 혹시 약속이 깨졌나 생각하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이라시아이마세! 점원의 우렁찬 인사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돌렸을 때였어요. 그 여자가 나타났어요. 프로필 사진으로 얼굴을 봤던 터라 한눈에 그 여잔 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훨씬 마르고 얼굴도 성형 범벅이더라고요. 완전 짧은 치마에 위태로울 정도로 높은 구두를 신고 들어왔어요. 몇 분이세요? 2명요. 좀 이따 들어올 거예요. 여기로 앉으세요. 점원은 근처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여자는 앉아서 팩트를 보며 화장을 고치더라고요. 제 옆에 있는 신우는 그 여자를 보더니 괜히 한마디 하더군요. 언니, 저 여자 봐요. 딱 봐도 술집 다니는 애다. 신우의 말에 어머님도 보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하니? 딱 보면 알지. 저 특유의 분위기하며. 저는 속으로 저 술집 다니는 것 같은 애가 너네 오빠 내연녀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가게 문이 열리면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어? 오빠? 신우가 남편을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손을 들어 아는 체를 하려는데 남편은 그 전에 먼저 그 여자가 있는 테이블로 가서 앉더라고요. 신우를 못 본 모양이었어요. 어? 뭐야? 왜 저기 앉아? 신우의 말에 어머님도 보더라고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는지 그 여자 앞도 아니고 옆에 나란히 앉아서 메뉴를 고르고 있더군요. 그 여자 어깨에 팔까지 올리고요. 대화로 볼 때도 열받았는데 직접 그러고 있는 걸 눈으로 보니까 더 열받더라고요. 남편의 행동에 신우랑 시어머니는 놀라서 제 눈치를 보셨어요. 아니, 제가 왜 저기에 앉아? 얘! 정우야! 어머님이 부르자 남편은 저희 쪽을 보더니 정말 눈알이 튀어나올 것처럼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던 그 여자를 확 밀치고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엄마! 남편은 그 와중에 제가 있는 것까지 보고는 더 놀라더라고요. 그리고는 황급히 저희 쪽으로 오는 거예요. 여긴 어쩐 일로? 당신이 모셔온 거야? 저는 남편에게 물었어요. 당신이야말로 여기 어쩐 일이야? 야근한다며. 저 여자는 누구야? 저 여자? 그 회사 동료. 아, 그래? 그러면 소개 좀 시켜줘. 저는 남편을 밀치고 그 여자에게 다가갔어요. 그 여자도 멀리서 상황을 봤는지 가방을 챙겨 도망가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를 붙잡았죠. 안녕하세요. 남편네 회사 사람이라고요? 네? 네. 반가워요. 저는 오과장 와이프예요. 저희 어머님도 같이 오셨거든요. 괜찮으면 저쪽으로 가서 인사 좀 드리죠. 네? 제가 왜요? 직장 동료라면서요. 어른한테 인사 좀 드리라는 게 왜요? 저는 그 여자 팔을 억지로 붙잡고 저희 테이블로 왔습니다. 그 여자는 왜 이러냐며 팔 놓으라고 난리치더라고요. 저는 꿋꿋하게 데리고 왔어요. 아니, 얘를 왜 데리고 와? 인사시키려고 어머님한테. 아가씨도 인사해요. 누군데? 누구긴요. 어머님 아들이 돈 주면서까지 만나는 여자죠. 이름이 진하던가? 제 말에 남편은 다시 눈알이 터질 듯이 커지더라고요. 어머님과 신우도 놀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니? 여보! 내가 모르는 줄 알았어? 핸드폰 2개씩 써가면서 안에서는 다정한 남편인 척, 밖에서는 돈 주고 여자들 만나고 업소 다니고, 당신 참 부지런도 하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핸드폰을 2개 쓴다는 건 또 뭐고? 어머님, 이 사람요, 핸드폰이 2개더라고요. 하나는 차에 숨겨놓고요. 그걸로 여자들 만나러 다니고 제 욕도 무지하게 하고 다니더라고요. 저보고 하마래요. 뚱뚱하고 역겹다고. 저 만지기도 싫다네요. 어머님, 저보고 정우씨 같은 남편 없다고 했죠?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이 또 있겠어요? 제 말에 남편은 저를 붙잡더라고요. 여보, 아니야. 그거 내 폰 아니야. 다 오해야. 이렇게 여자 만나는 걸 대놓고 들켰는데 오해라고? 얘한테 400짜리 가방 사준다며. 오늘 여기도 이 여자가 초밥 먹고 싶다고 해서 온 거잖아. 나한테는 야근한다고 거짓말하고. 내 말 중에 틀린 말 있어? 그게 아니고.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나는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정신없는 그 와중에 그 여자는 도망갔습니다. 저희가 서서 큰 소리를 내고 있으니 식당 사람들은 재미난 구경이라도 난 듯 저희 가족을 다 보고 있더라고요. 어머님이나 신우도 민망해하고요. 쪽팔려. 일단 나가요. 나가서 얘기해요. 그래, 일단 나가자. 여기서 이러지 말고. 그렇게 시댁 식구들은 도망치듯 그 식당을 빠져나갔어요. 남편도 저더러 나가서 얘기하자는데 저는 제 몸에 손 하나 대지 말라고 경고하고 일단 그 식당을 나왔습니다. 식당 앞 주차장에서 어머님은 다시 저에게 물었어요. 내가 아까 정신이 없어서 이게 다 뭔 소린지 모르겠다. 저한테 묻지 마시고 어머님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어머님은 남편에게 다시 묻더라고요. 네가 얘기해봐. 민지가 하는 말이 다 뭐니? 그리고 아까 그 여자 뭐야? 남편은 인상을 쓰며 자기 머리를 마구 흐트리더라고요.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 그 핸드폰 발견했어?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냐고? 네 차 바닥에서 콘돔을 발견했거든. 애 태우고 다니는 차에서까지 그 짓거리를 했니?
그 말에 어머님과 신우도 다시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뭐라고? 저는 자초지정을 어머님과 신우에게 말했습니다. 하진이가 물병 떨어뜨린 거 찾으러 이 사람 차에 갔는데 바닥에 웬 콘돔이 있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서 차 뒤져봤더니 웬 처음 보는 폰 하나가 이 사람 차에서 나오더라고요. 즉석 만남 어플들이 가득 깔려있고 아까 봤던 저런 여자들이랑 대화한 게 한 트럭이에요. 게다가 자기 친구한테 제 욕도 엄청 했더라고요. 앞에서는 저더러 고맙다느니 결혼 잘했다느니 입에 발린 소리 해놓고 뒤에서는 저를 얼마나 깔아뭉갰는지. 어머님 아들이 그 여자들하고 친구랑 한 대화가 얼마나 더러운지 아세요? 제가 말로 하면 입이 썩을 것 같아 차마 말도 못하겠네요. 사진 다 찍어놨으니까 어머님하고 아가씨한테 보내놓을게요. 직접 보고 판단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남편은 제 팔을 붙잡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떠밀었어요. 놔! 내 팔뚝 만질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고? 하마 같은 여자랑은 그런 짓 안 한다고? 야,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하진이 임신했을 때 임신 중독증으로 25kg가 쪘어. 그 후유증으로 몸도 상하고 살도 안 빠지는 거고. 너는 몸 상해가면 이 새끼 낳아준 와이프한테 그런 소리를 하고 싶디? 잘못했어. 내가 진짜 잘못했어. 그냥 허세 부린 거야. 허세? 너는 네 친구한테 와이프 욕하는 걸로 네 허세 채우니? 네가 제정신이야? 돈도 쥐뿔도 못 벌고 못난 주제에 네 허세를 왜 내 욕하면서 채우는데?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남자들 뒤에서 와이프 어느 정도 한단 말이야.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당신 욕한 적 없어. 오히려 고맙다고, 결혼 잘한 것 같다고 했지. 그러니까 내 주변에선 다 당신 좋게 본 거야. 근데 당신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당신한테 도대체 내가 뭐야? 당신 진짜 모습이 뭐야? 그렇게 따지는데 갑자기 복받쳤습니다. 울고 싶진 않았는데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그 모습에 자기도 눈물을 흘리며 잘못했다고 비는 거예요. 저는 정말 혼란스럽더라고요. 제 앞에서는 잘못했다며 눈물까지 흘리는 이 남자. 하지만 뒤에서는 동일 인물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제 욕을 하고 다른 여자들과 더러운 대화를 일삼았던 이 남자. 저는 2번 다신 속지 않겠다 다짐했습니다. 이런 지독한 배신은 한 번이면 족하니까요. 저는 남편을 내버려 두고 제 차에 올라타 친정으로 갔어요. 남편은 전화를 계속 해대며 잘못했다고 빌고 친정 앞까지 찾아왔는데 저는 이혼 준비하라며 당분간 시댁에 가서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무슨 일이냐고 막 그러시는데 너무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부모님도 큰 충격을 받으실 것 같아 그냥 오서방이 외도를 저질렀다. 어머님과 아가씨도 그 모습을 다 봤다 정도로만 얘기했습니다. 뒤에서 제 욕하고 어플로 여자들 만나러 다닌 건 말씀 안 드렸는데도 저희 부모님도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믿었던 사위가 그런 배신을 때렸으니 충격 받으실 만도 하겠죠. 저는 부모님께도 죄송해서 또 한바탕 울었습니다. 남편은 그 후에도 잘못했다고 계속 연락하고 찾아오고 자기가 죽일 놈이라느니 하며 생쇼를 벌였어요. 솔직히 얼마나 처절하게 울고 반성하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남자가 진짜 반성하는 건 아닐까 잠깐 혹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이혼이 쉬운 문제도 아니고 아이 아빠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얼마나 우리 얘기로 입방아를 찌을까 그런 생각도 하면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여기서 모른 척하고 넘어간다면 그냥 또 조용히 덮어질지도 모르는 일이죠.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지금은 남편을 용서해 준다고 해도 이미 믿음이나 신뢰가 박살났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남편을 절대 믿을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남편이 앞으로 저에게 보여주는 어떤 행동도 믿을 수 없겠죠. 모두 가식이란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혼 준비를 했습니다. 역시나 제 주변에선 제 이혼이 충격 그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누구나 부럽다고 했던 정말 보기 좋고 행복해 보이던 부부였는데 갑자기 이혼을 한다고 하니까요. 저는 아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사유는 얘기 안 하고 경제적인 문제 등이 얽혀서 헤어진다 정도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흥미 가득한 걱정들로
저는 한동안 정말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시선 때문에 제가 참고 살 수는 없었어요. 그럴 이유도 없고요. 위자료 소송을 준비 중일 때 어머님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남편을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고요. 그래도 우리 정우가 여태까지 참 잘했잖아. 네가 너무 배신감 느끼고 화나는 마음은 알겠지만 네가 좀 너그럽게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정우가 집에서 참 잘했잖아. 근데 뒤에서는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가 많았던 모양이야. 그래서 뒤에서 너 몰래 좀 풀고 친구한테 험담도 한 모양인데 솔직히 뒤에서는 험담 많이 하잖니. 너도 솔직히 네 친구들한테 시댁욕 한 번도 한 적 없어? 뒤에선 나라님 욕도 한다는데 앞에서 한 것도 아니고 한 번만 좀 봐주면 안 되겠어? 어머님은 남편이 한 그 더러운 대화들을 다 봤으면서도 끝까지 아들 편을 들더군요. 저는 참담한 기분으로 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저 다른 사람한테 어머님 욕한 적 없어요. 맹세코요. 당연히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됐는데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저 그런 거 속으론 생각할지언정 다른 사람들한테 말 안 해요. 어떻게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입에 담기도 더러울 정도로 욕을 하고 깔 수 있나요? 저희 집에서는 잘했다고요? 네, 어머님. 그것 때문에 제가 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차라리 저랑 정우 씨랑 사이 안 좋고 맨날 싸우던 사이면 뒤에서 욕해도 그러려니 했을 거예요. 근데 제 앞에서는 그렇게 좋은 말만 하고 좋은 모습만 보였는데 알고 보니 그게 다 가식인 거잖아요. 그게 더 치 떨리고 소름 끼치는 거예요, 저는. 무슨 말씀 하셔도 저희는 헤어지는 게 맞아요. 저는 앞으로 그 남자가 하는 어떤 행동이든 말이든 믿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몸만 같이 사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어휴, 너는 어쩜 그렇게 매정하니? 10번 잘하다가 한 번 삐끗한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답답했습니다. 어머님에게 계속 말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 진짜 정우 씨 위한 거라면 저한테 이러실 게 아니라 정우 씨를 따끔하게 혼내키세요. 물론 정우도 잘못했는데 정말 정우 씨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시면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휴, 그래 알았다. 그렇게 어머님과 통화도 끝이 났습니다. 어머님도 그 후론 저에게 전화를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남편이 세컨폰으로 했던 대화를 다 찍어서 저장해놨기 때문에 그걸로 이혼 소송 자료를 썼습니다. 위자료 소송도 걸었고요. 남편은 처음엔 잘못했다고 그러더니 막상 소송이 시작되니 자기도 변호사 구해서 어떻게든 제 트집을 잡으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금이나마 용서하고 넘어갈까 생각했던 내가 미친년이다 싶었습니다. 결국 저희 승소로 끝이 났고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가 걸리긴 했지만 아이한테는 잘하고 좋은 아빠였기에 만나는 건 언제든지 만날 수 있게 마지막 배려는 해주었습니다. 아이한테는 이혼한다고까진 못하고 아빠 일 때문에 당분간 떨어져 사는데 아빠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볼 수 있다고 얘기해 주었어요. 아이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언젠가 어쩔 수 없었던 엄마의 상황을 이해해 주겠죠. 저는 그렇게 회사를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이혼 소송 후에 전혀 연락이 없었는데 근래에는 자꾸 술 먹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잘못했다고요. 다 끝난 일인데 그만 좀 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자유의 몸 됐으니 맘 편하게 여자들 만나면서 살면 되지 왜 이러냐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이 그때 투자했던 코인이 어마어마한 수치로 폭락했더라고요. 거의 빈 깡통이 된 모양이었습니다. 다 끝난 통에 왜 자꾸 전화해서 죽겠다고 잘못했다고 비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이 남자가 나를 무슨 돈줄로 보나 싶어 더 열받는 거예요. 저는 남편 전화가 왔을 때 코인 폭락해서 돈 다 떨어지니 여자들 못 만날까봐 그러느냐고 한 소리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거 아니라고 펄쩍 뛰더라고요. 저는 한 번만 더 전화하면 아이 만나는 것도 확 줄여버릴 테니 아이라도 보고 싶으면 작작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참 멋지고 좋은 남자라 생각했는데 헤어지고 보니 왜 이렇게 찌질하고 못나 보이는지. 완벽할 정도로 두 얼굴을 했던 저희 전 남편. 제가 만약 그때 그 핸드폰을 찾지 못했다면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았겠죠.
어쩌면 아무것도 몰랐을 때가 더 행복했을지도 몰라요. 남편은 계속 다정한 남편, 다정한 아빠 코스프레를 했을 테니까요. 저도 결혼 잘했다, 남편 정말 다정하다 라는 주변의 두려움 가득한 평판을 들으며 제 나름대로 만족하고 살았겠죠. 하지만요, 이렇게라도 진실을 알게 되니 차라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그 행복은 완전 거짓과 과식뿐이었으니까요. 이제 와서 보니 남편은 제가 돈을 잘 벌기 때문에 저에게 잘했던 거지, 제가 만약 상황이 안 좋아지면 본색을 드러낸 사람이었더라고요. 거짓으로 된 행복을 깨고 고통스러운 진실을 마주한다는 건 힘든 일이었지만 저는 제 선택을 믿습니다. 앞으로는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라며 제 사연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예전에 저는 키 178에 몸무게가 105kg가 넘는 거구였습니다. 멀리서 봐도 눈에 띌 정도로 뚱뚱한 남자였죠. 옷은 언제나 빅사이즈 사이트에서 사고 대중교통은 이용해 볼 생각도 안 해봤습니다. 몸이 뚱뚱하다 보니 냄새도 더 날까 싶어 아침 저녁으로 씻어도 땀이라도 좀 난다 싶으면 더 의기소침해지고 몸을 웅크리게 되더군요. 소화비만으로 시작해서 저는 늘 뚱뚱했습니다. 뚱뚱하지 않은 적이 없는 사람이었죠. 덩치가 큰 덕에 다행히 학창시절에 저를 괴롭히는 친구는 없었지만 제 별명은 늘 하마 잠만보였습니다. 다이어트 시도는 안 해봤냐고요? 수도 없이 해봤습니다. 나름 유행하는 식이 다이어트도 해보고 운동도 해보고 약도 먹어봤죠. 조금 뺀 적도 있었지만 여유가 오면서 몸무게가 오른 적이 더 많습니다. 몸이 뚱뚱하다 보니 스스로에게 자신감도 없고 어떤 여자가 저를 좋아하겠나 싶어서 연애는 꿈도 못 꿨어요. 그냥 돈이나 열심히 벌고 맛있는 거나 실컷 먹으면서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말았죠. 그런데 그런 제 앞에 그 여자가 나타난 겁니다. 저는 컴퓨터 프로그래머 일을 하는데 저희 회사에 격리 사무를 보는 여자가 새로 채용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양희진이고 호리호리하면서도 늘 생글생글 웃는 얼굴이었어요. 그 여자가 격리를 하다 보니 영수증 처리 등 이래저래 말을 섞을 일이 많았는데 늘 웃는 모습으로 사근사근하게 잘 대해줬어요. 물론 저에게만 그렇게 한 건 아니었지만요. 볼수록 기분 좋아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호감도 좀 가졌었지만 언간생심 제가 희진 씨와 사귄다던가 하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잘해주는 건 제가 단지 직장 동료이기 때문이란 걸 너무 잘 알았거든요. 희진 씨는 딱 봐도 예쁘고 날씬하고 인기도 많을 것 같았어요. 어쩌면 이미 근사한 남자와 만나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애초에 그런 생각도 없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식이 있었는데 희진 씨가 제 옆자리에 앉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을 계속 거는 거예요. 이것도 드셔보셔라. 술은 잘 드시냐? 집은 어디 사시냐? 등등요. 오히려 다른 남자 직원들은 희진 씨에게 흑심이 있는지 막 말을 걸려고 하는데 희진 씨는 저에게만 말을 걸고 술도 따라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대화도 많이 나누고 술도 마셨죠. 다른 남직원들이 저 자식 개 탔네 하는 표정으로 저를 보는데 얼마나 우쭐하던지요. 그렇게 회식이 끝나고 가려는데 희진 씨가 너무 어지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 가는 방향도 비슷하던데 대리 부를 거면 같이 가면 안 되냐더군요. 안 될 이유가 없었던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대리기사분이 오고 희진 씨는 뒤로 타라고 하고 조수석에 타려는데 희진 씨가 그냥 같이 뒤에 타자고 하더군요. 저는 희진 씨가 왜 이럴까 싶으면서도 가슴이 좀 뛰더군요. 그렇게 같이 뒤에 타서 가는데 생각보다 희진 씨는 그렇게 취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희진 씨 집 근처에 다다랐는데 저보고 대리기사분은 보내고 공원 한 바퀴 돌자는 거예요. 술 냄새 풍기면서 집에 가기 싫다고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하고
희진 씨 집 근처 공원을 돌았죠. 그런데 희진 씨가 갑자기 제 손을 잡더군요. 손 정말 크시네요. 제 손이랑 대봐도 돼요? 예. 저는 그때 너무 긴장해서 손에서 막 땀이 나는 게 창피하더군요. 하지만 희진 씨는 아랑곳 않고 자기 손을 갖다 대는 거예요. 손에도 살이 쪄서 뚱뚱하죠? 제가 머쓱해서 그렇게 말하니 희진 씨가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경호 씨 진짜 귀여운 거 알아요? 꼭 커다란 공 같아요. 제가 너무 뚱뚱해서. 뚱뚱한 게 어때서요? 난 뚱뚱한 남자 좋던데? 그러면서 저를 빤히 보는 거예요. 저는 그때 심장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희진 씨가 하는 말이, 경호 씨, 나 어때요? 예? 난 경호 씨 맘에 들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요. 근데 경호 씨는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했죠. 행여나 소개팅 자리에라도 나오면 도망갈 것 같은 나 같은 뚱뚱보를 좋다고 하다니 저는 얼떨떨 하더군요. 경호 씨, 내가 싫어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근데 희진 씨가 왜 저 같은 남자를. 경호 씨가 어때서요? 딱 내 스타일인데. 경호 씨도 싫지 않으면 우리 사귈까요? 희진 씨의 돌직구에 저는 홀린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였고 저희는 그날부터 사귀게 되었습니다. 희진 씨와 만나는 동안은 참 행복하고 좋았어요. 처음으로 해보는 연애기도 한데다 그렇게 저와 만날 때면 제 팔이며 배며 만지면서 좋다고 하더군요. 다 좋았는데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한 건 식사할 때였습니다. 같이 밥을 먹으러 가면 과할 정도로 식사를 많이 시키는 거예요. 제가 물론 많이 먹는 것도 있지만 저도 데이트다 보니 적당히만 먹고 싶은데 둘이 가면 두세 개만 시켜도 될 것을 대여섯 개의 음식은 시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많이 시키냐니까 자기는 제가 잘 먹는 모습이 너무 좋대요. 근데 웃긴 게 자기는 안 먹습니다. 앞접시에 세모이만큼 덜어서 깨작거리면서 저한테는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고 합니다. 음식 남기, 음식 남기면 벌 받는다고요. 저도 먹는 거 좋아하지만 매번 그렇게 많은 음식을 먹으려 하니 거북하고 힘들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제가 배부르다고 이제 못 먹겠다고 하면 엄청 실망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자기를 위해 더 먹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와 연애 기간 동안 원래도 뚱뚱했는데 거기서 살이 10kg가량이 더 찔 정도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한 상황인데 그때는 희진 씨가 너무 좋고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하라는 대로 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살이 갈수록 더 찌니 주변에서는 걱정하는 말이 많았죠. 건강에 이상이 생긴 거 아니냐, 이러다 큰일 난다 등등. 저도 살이 점점 더 찌니까 몸이 정말 안 좋아지는 게 느껴졌어요. 늘 더부룩하고 자주 어지럽고요. 하지만 그럴수록 희진 씨는 저에게 너무 보기 좋다고 사랑스럽다고 하더군요. 또 자기는 제가 살집이 많아서 잠자리를 가질 때도 더 좋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제 몸이 망가지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계속 먹고 살이 쪄갔습니다. 그러다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어요. 둘 다 나이도 있고 희진 씨를 너무 사랑해서 결혼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희진 씨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희진 씨도 승낙을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를 시작하려고 할 때였어요. 제가 그때쯤 시야가 자꾸 흐려지고 심하게 어지럽더라고요. 갈증도 심해지고요. 문제가 있다 싶어 병원을 갔고 결국 당뇨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하혈 색소 10일에 혈당 400대로 입원한 후 인슐린 치료받아야 된다고 하더군요. 몸이 워낙 뚱뚱해서 당뇨 위험을 안고 살긴 했는데 정말 당뇨 판정을 받으니 눈앞이 컴컴했습니다. 저는 그 즉시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내가 정말 큰일 나겠구나. 이제 결혼도 해야 하는데 무조건 관리를 해야겠구나. 그렇게 결심이 섰습니다. 제가 그동안 의지박약으로 제 몸을 너무 방치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결혼을 약속한 희진 씨에게도 못할 짓인 것 같았고요. 그렇게 저는 치료를 받으면서 식단 조절하고 운동도 무리 가지 않는 선에서 걷는 운동으로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퇴원 후에도 계속 식이 조절과 운동을 병행했고요.
당뇨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저도 잘 알고 있었기에 이참에 살도 빼고 관리도 좀 해야겠다 마음을 제대로 먹었죠. 희진 씨도 제 얘기를 듣고 옆에서 응원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회사에 도시락까지 싸들고 다니며 식단 관리를 했습니다. 일의 특성상 하루 종일 앉아있는 일이 잦았는데 예전에는 달달한 커피를 줄창 마시며 하루 종일 앉아 있었다면 이제는 단 커피 같은 건 당연히 끊고 물을 마시면서 틈틈이 스트레칭도 하고 퇴근 후에는 운동도 1시간 이상 꾸준히 했습니다. 처음엔 몸이 너무 무거워 가볍게 걷기 운동만 하다가 살이 조금씩 빠지면서 간단한 근력 운동도 병행을 했어요. 그렇게 식단과 운동을 병행하다 보니 3달 만에 당화혈도 5.7로 떨어지고 살도 많이 빠지고 훨씬 좋아졌습니다. 늘 피곤하고 골골댔었는데 확실히 몸도 가볍고 운동을 꾸준히 해서인지 체력도 좋아지더군요. 그리고 살도 점점 빠지니 제 스스로도 자신감이 생기고요. 다 좋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빼고요. 바로 희진 씨였습니다. 제가 처음 당뇨 판정 받았을 땐 저를 많이 걱정하고 제가 관리하는 걸 응원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살도 점점 빠지고 건강해질수록 희진 씨는 점점 저에게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일 끝나고 운동 가려고 하면 운동 안 가면 안 되냐, 자기랑 놀면 안 되냐 자꾸 꼬시고 제가 운동 갔다 와서 보자고 하면 싫다고 하고요. 음식도 제가 조절해서 먹는데 자꾸만 떡볶이 먹고 싶다고 하고 짜장면 땡기지 않냐고 하고요. 처음엔 당뇨의 위험성을 잘 몰라서 그러나 보다 싶어 제가 관련 자료도 많이 보여줬습니다. 자기야, 당뇨 진짜 무서운 거야. 관리 잘해야 돼. 자기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려면 나 진짜 이 약 물고 관리해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렇긴 한데 자기가 맨날 이런 것만 먹고 운동만 하면 삶에 낙이 없잖아. 아니야. 막상 마음 잡고 식단 관리하니까 오히려 너무 단 거, 자극적인 거 안 땡겨. 당이 당을 더 부른다고 야채 많이 먹고 하니까 그런 게 더 맛있고. 그래? 잘 됐네.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살을 빼고 건강해져 갈수록 저에 대한 희진 씨의 애정은 없어지더군요. 결혼 준비에 대한 얘기를 해도 시큰둥하고요. 그때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몸 관리한다고 너무 무신경했나 정도로만 생각해서 더 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군요. 결혼 준비도 다시 해야 되고 약속을 잡으려고 해도 자꾸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미루는 겁니다. 저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제가 결혼식장 보러 가자고 했더니 몸이 안 좋아서 쉰다고 하더군요. 저는 알겠다고 했는데 걱정이 돼서 죽을 사들고 희진 씨 집 근처로 가게 되었어요. 집 근처에 차를 대놓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많이 아픈가 싶어서 죽만 주고 가야겠다 생각하던 차에 갑자기 대문을 열고 희진 씨가 나오더군요. 전혀 아픈 사람 같지가 않았습니다. 화장도 곱게 하고 머리도 세팅이 다 되어 있고 원피스도 입고 있더군요. 저는 뭐지? 싶어 보는데 그 앞에 차 한 대가 서고 거기에 타는 거예요. 뭔가 있다 싶은 저는 따라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약간의 거리를 두고 그 차를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차는 얼마 가지 않아 한 음식점 주차장에 멈췄어요. 저는 근방에 임시 정차를 해놓고 몰래 지켜보고 있었는데 운전석에서 한 남자가 내려서 희진 씨와 다정하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저한테 아프다고 해놓고 다른 남자를 만났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더 충격이었던 건 뭔 줄 아세요? 그 남자가 정말 뚱뚱했던 겁니다. 예전에 저보다 더요. 유명한 타이어 캐릭터처럼 뚱뚱한 남자가 희진 씨와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주차를 해놓고 그 음식점 안으로 들어갔어요. 직원분이 안내를 해준다 했는데 저는 일부러 희진 씨 근처 자리를 가리키며 저기 앉겠다고 했죠. 그리고 슬금슬금 몰래 그 두 사람을 보고 있으니 희진 씨와 그 남자 서로 엄청 다정하더군요. 그 두 사람은 마주 앉지 않고 옆자리에 나란히 앉았어요. 저랑도 그렇게 자주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남자 팔이며 배며 만지는 거예요. 저한테 했던 것처럼요. 저는 아무거나 대충 시키고 계속 훔쳐봤습니다.
역시나 희진 씨와 그 남자가 앉아있는 테이블에는 많은 음식이 오더군요. 희진 씨는 역시나 앞접시에 조금 덜어서 먹고 그 남자는 그 많은 음식을 입이 미어 터져라 먹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 희진 씨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 몸에서 소름이 돋더군요. 분노보다는 이상하게 소름이 돋는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희진 씨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폰을 쓱 보더니 그냥 거절을 누르고는 그 남자만 하염없이 보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못 참고 그 테이블로 다가갔어요. 제가 옆에 우뚝 서자 희진 씨는 놀라더군요. 그 남자도 입이 미어 터져라 먹다가 저를 보고 눈을 꿈뻑이고요. 경우 씨, 여기 어떡해? 아프다며? 제 말에 희진 씨는 막 눈알을 굴리더군요. 그 남자는 음식을 억지로 삼키고 저에게 물었어요. 누구세요? 저는 그 남자를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마치 몇 개월 전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누구야? 남자는 이번에 희진 씨에게 묻더군요. 희진 씨는 제 팔을 확 잡아 끌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나온 저는 따졌어요. 저 남자 누구야? 바람 피는 거야, 지금? 희진 씨는 짜증스러운 얼굴로 그냥 한숨만 푹푹 내쉬더군요. 나 지금 좀 혼란스러운데, 바람 피는 것도 피는 건데, 저 남자도 나만큼 뚱뚱하네? 이거 우연이야? 제 말에 희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연이야. 그게 말이 돼? 너 뭐야 도대체? 뭐가? 너 혹시 뭐 뚱뚱한 남자만 좋아하고 그런 거 있어? 제 말에 희진 씨는 노골적으로 비웃더군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긴. 그럼 이게 우연이란 말이야? 내가 뚱뚱할 땐 나 좋다더니 내가 살 빼고 관리하니까 시큰둥해졌다가 저런 남자랑 바람을 핀다고? 그게 왜? 내 취향이야. 그래, 나 바람 핀 거 맞아. 저 남자가 좋아. 그러니까 우린 그만하자. 왜 좋은데? 저 남자가 뚱뚱해서?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소리를 거기서 지르는 거예요. 아, 짜증나게 하지 말고 그만하자고. 진작 마음 떴는데 말 못한 건 내가 미안해. 질척거리지 말고 끝내자. 나 자기 이제 별로야. 사실 별로인 거 꽤 됐어. 언제 말해야 되나 타이밍만 봤어. 차라리 잘 됐네. 우리 그만하자. 저는 그 순간 이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그렇게 생글생글 잘 웃고 말도 조근조근 다정하던 그 여자가 갑자기 악다구니를 쓰며 그만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처음 본 표정을 지으면서요. 순간 바람을 누가 폈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놀라서 벙쪄 있는 동안 희진 씨는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너무 얼떨떨해서 따질 생각도 못하고 그대로 운전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가만 생각을 정리하니 너무 열받는 거예요. 바람은 자기가 펴놓고 걸리니 일방적으로 깨지자 어쩌자 뻔뻔하게 나오는 게요. 그래서 그날 밤 제가 전화를 했죠. 몇 통이나 안 받다가 받더군요. 야, 내가 아까 너무 황당해서 그냥 왔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이야. 근데 바람 펴놓고 일방적으로 깨니 많이 뭐 하는 짓이야? 이제 경호 씨가 싫다고. 싫은데 억지로 결혼해? 싫었으면 헤어지자가 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든지 어떻게 바람을 펴? 그게 뭔 상관인데 이렇게 헤어지나 저렇게 헤어지나. 완전 말이 안 통하더군요. 저도 그 순간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궁금한 건 물어봐야겠더라고요. 그래, 싫은데 억지로 결혼 못하지. 근데 내가 싫어진 이유, 내가 관리하고 살 빼서지? 뭐라는 거야? 그렇잖아. 애초에 너 내가 뚱뚱해서 좋다고 했고, 내가 살 빼니까 싫어진 거잖아. 그래서 다시 뚱뚱한 남자 찾아서 만나는 거고. 너 뭐야? 소설 쓰지 마. 너 뚱뚱한 남자만 좋아하는 패티시 같은 거 있어? 제 말에 희진이는 아무 말도 안 하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상하게 웃으며 말하는 겁니다. 야, 너도 솔직히 좋았잖아. 너 같은 게 어디서 나 같은 여자를 만나냐? 뭐? 맞잖아. 그나마 뚱뚱할 땐 봐줄만 하더니
살 빼니까 이도저도 아니야. 살 빼고 몸처진 거 진짜 역겹고 징그러워. 그래서 못 만나겠어. 됐니? 저는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만나는 동안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정말 상상도 못 했거든요. 헤어지게 되니 정말 표독스러운 말투로 막말을 퍼붓더군요. 아, 짜증나. 그만 끊어. 그렇게 그 여자는 전화를 끊었고 저희 관계도 끝이 났습니다. 애초에 회사에는 안 알리고 비밀 연애를 한 거라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말고 할 건 없었어요. 그 여자는 여전히 똑같은 얼굴로 회사에 다니고요. 다만 저를 대할 때만 엄청 차갑고 냉랭하게 대하더군요. 그 속에서 저만 속 터지고 저만 열불이 났습니다. 잘 따지지도 못하는 성격인 저는 소가리만 하며 그렇게 지옥불 가는 기분으로 출근을 해야 했어요. 제가 너무 열불이 터져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진짜 소름 끼치는 여자라며 헤어지길 잘했다고 하더군요. 야 임마, 너 헤어진 거 진짜 잘한 거야. 그 여자는 네가 병에 걸려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네가 뚱뚱하기만 하면 되는 여자네. 완전 미친 여자랑 엮일 뻔했어 너. 하, 그런 여자일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야,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너 조상이 도운 거야. 그런 도라이 같은 여자랑 결혼이라도 했어봐라. 악착같이 너 더 살 더 찌우려고 혈안이 돼 있을 텐데. 그런 여자가 네가 당뇨이든 말든 신경이나 썼겠냐? 차라리 잘 된 거라고 생각해. 저도 친구 말을 듣고 보니 차라리 결혼 전에 알게 된 게 다행이다 싶더군요. 제가 당뇨인데도 저한테 떡볶이나 짜장면 먹자고 말하고 운동도 못 가게 막던 것도 생각나고요. 그런 생각을 다 떠올리니 소름이 다 돋았습니다. 그 여자는 다행히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를 했습니다. 말로는 결혼 준비한다고 했다던데 아마 그때 만나던 남자와 결혼 준비를 하는 걸지도 모르고 어쩌면 다른 남자가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물론 누가 됐든 그 여자 옆에 있는 남자는 뚱뚱하겠죠. 저는 여전히 식단도 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훨씬 몸도 많이 좋아졌고요. 제 스스로도 자신감이 생기니 친구가 괜찮은 사람이 있다며 소개팅도 시켜준다더군요. 이상한 여자를 만나 이상한 경험을 하기도 했지만 또 그걸 계기로 제 건강도 신경 쓰고 관리도 하니 차라리 잘 됐다고도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관리하고 제 몸 아껴주며 잘 살고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